지금 미국이 떨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태평양 함대가 빠져나간 이 순간 동아시아의 거대한 안보의 구멍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교수의 질문 하나에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한국, 트럼프의 셈법 속에서 이 세 나라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은 부려먹기 편한 나라, 대만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라, 하지만 한국은 그의 폭탄 발언 하나가 초강대국을 뒤흔들었습니다. CNN 긴급 속보, 워싱턴 포스트 일면 대서특필, 여당도 야당도 한 목소리로 청문회를 외쳤습니다. 미국이 있으니 세계는 안전하다. 70년간 의심받지 않은 상식. 하버드의 한 교수가 그 상식에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지금 그 강의실의 문을 열겠습니다. CNN 뉴스룸 더 글로벌 아이. 오늘 우리는 워싱턴의 무자비한 브레인으로 불리는 줄리안 레이먼드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와 긴급 대담을 가졌습니다. 앵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란 전쟁의 불길이 동아시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아시아에서 발을 빼는 겁니까? 우리 동맹국들을 버리는 건가요? 레이먼드 교수는 특유의 서늘한 눈빛으로 카메라 렌즈를 꿰뚫어보듯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워싱턴의 셈법에는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숫자로만 말하는 냉혹한 생존의 산물이죠. 그 계산기 위에서 아시아의 국가들은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일본은 미국에게 이용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둘째, 대만은 미국이 잃기 싫은 나라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미국이 결코 일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품고 있는 무서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잃기 싫은 것과 결코 일어서는 안 되는 것. 이 단어 한마디의 차이가 21세기 거대한 격변의 시대를 살아남을 국가와 사라질 국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레이먼드 교수는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길래, 무엇을 증명했길래 미국 최고의 석학 입에서 이런 파격적인 평가가 나온 걸까요? 지금 전 세계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라는 유례없는 공포에 질식해 있습니다. 미군의 주력 함대와 핵심 공군 전력이 중동의 화염 속으로 급히 빨려 들어가면서 동아시아에는 유령 같은 안보의 진공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지금 사람들은 얼마 전 하버드 케네디 스쿨 3045 강의실에서 시작된 8주간의 치열했던 기록을 다시금 소름 끼치게 복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미래 리더들이 모인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의실의 차가운 정적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3045 강의실. 창밖으로 흐르는 찰스강의 평화로운 윤슬과는 대조적으로 강의실 내부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30명의 학생들, 각국에서 내로라 하는 영재들이자 장차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이들의 시선이 강단에 선 한 남자에게 못 박혀 있었습니다. 줄리안 레이먼드 교수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칠판으로 걸어가 백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딱딱딱. 분필이 칠판의 단단한 표면을 때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적은 것은 단 2개의 단어였습니다. 청구서, 그리고 $0. 레이먼드 교수는 손에 묻은 하얀 가루를 무심하게 털어내며 학생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회색 눈동자가 강의실 전체를 느릿하게 훑는데 마치 사냥감을 추적하는 포식자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자, 여기 청구서가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이 설계하고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지불해야 하는 거대한 비용이지.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자금과 자원, 그리고 미국의 젊은 피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 비용을 미국 대신 지불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말이다. 그 나라는 어디일까? 질문이 던져지자마자 강의실 곳곳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맨 앞줄에 앉은 금발의 여학생 베아트리체 소니였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미국 엘리트 가문 출신으로 예일대 로스쿨 진학을 확정지은 자신감 넘치는 학생이었습니다. 베아트리체는 불쾌하다는 듯 펜을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의 전제부터 납득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대신해서 비용을 지불한다니요? 미국은 전 세계의 평화를 지탱하는 유일한 경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낸 세금으로 항공모함을 띄우고 우리 친구들이 파병되어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동맹국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게 막대한 안보의 빚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임승차라는 표현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단어죠. 베아트리체의 목소리에는
자국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당당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에 많은 학생이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오른쪽 대각선 뒤편에 앉아있던 일본인 유학생 케이스케가 조용히 안경을 치켜 올리며 거들었습니다. 그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늘 차가운 통계로만 말하는 친구였습니다. 베아트리체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교수님, 경제학적 관점에서 봐도 명백하죠. 일본만 하더라도 미군 주둔 분담금을 내고는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강력한 안보 우산 아래에서 국방비를 아끼고 그 자본을 경제 성장에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전략적 이득입니다. 한국이나 대만, 유럽의 동맹국들도 마찬가지죠. 냉정하게 말해서 그들은 안보 수혜국입니다. 혜택을 받는 쪽이지 비용을 대신 내는 쪽이 아닙니다. 케이스케의 논리는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안보 수혜국이라는 단어를 쓸 때 마치 선처를 베푸는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이 베푸는 은혜를 입고 있다는 오만한 시각이었죠. 레이먼드 교수는 케이스케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입가에 아주 묘하고 서늘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보 수혜국이라. 케이스케 군, 자네는 일본이 미국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나?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보호받고 있는 쪽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그토록 처절하게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겠지요. 케이스케의 대답은 거침없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베아트리체와 케이스케의 논리에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미국이 베풀고 동맹국들은 그 덕을 본다. 이것이 이 강의실에 모인 엘리트들, 아니 전 세계가 철석같이 믿어온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 한쪽 구석에서 한 학생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노트를 펼쳐놓고 펜을 돌리고 있었죠. 검게 그을린 피부와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셔츠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단단한 팔 근육. 그는 이 화려한 하버드의 강의실에서 어쩌면 가장 이질적인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책상 앞에 앉아있지만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질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윤강림,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레이먼드 교수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베아트리체에게로 향했습니다. 베아트리체, 자네는 미국이 모든 비용을 댄다고 했지? 그럼 하나 묻겠다. 텍사스주 방위군에 복무 중인 자네 오빠 마지막으로 실전에 투입된 게 언제인가?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질문에 베아트리체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그건 3년 전 중동 파병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은 본토에서 다음 훈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논의와 무슨 상관입니까? 명령만 떨어지면 그는 내일이라도 전장으로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좋군. 그럼 명령이 떨어지고 장비를 챙겨 수송기를 타고 적진에 도착해서 첫 번째 작전을 수행하기까지 물리적으로 며칠이나 걸리지. 그야 부대 이동 계획과 군수 지원 체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빨라도 최소 한 달은 걸릴 겁니다. 정비도 해야 하고 현지 보급도 맞춰야 하니까요. 레이먼드 교수는 고개를 깊게 끄덕이며 다시 칠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0달러 옆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타임래그, 즉 시차였습니다. 맞아. 미군은 강력하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군대지. 하지만 미군은 즉시 그곳에 존재할 수 없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여론을 설득해야 하며 예산을 배정하고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야 한다. 그 공백이 얼마나 걸릴까? 한 달? 2달? 아니면 6달? 강의실이 마치 진공 상태가 된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레이먼드 교수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강의실 바닥을 훑으며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백, 미국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그 시커먼 시간, 그 시간 동안의 평화는 누가 지키고 있지? 누가 그 거대한 구멍을 온몸으로 메우고 있나? 단순히 돈으로?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학생들의 표정에 당혹감과 의문이 교차했습니다. 돈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레이먼드 교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대만 출신의 여학생 안젤라 린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대만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학생이었죠. 안젤라 양, 지난주에 자네가 제출한 보고서를 아주 인상 깊게 읽었네. 자네는 대만의 안보 전략을 실리콘 방패라고 정의했더군. 맞나? 안젤라는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교수님. 대만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심장입니다. TSMC가 멈추는 순간 전 세계의 문명도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아니 전 세계는 대만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설계한 생존 전략입니다. 안젤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총칼이 아닌 최첨단 기술과 경제적 이해관계로 안보를 담보한다는 논리. 그것은 21세기 가장 우아하고 스마트한 전략처럼 들렸습니다. 케이스케 역시 동조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죠. 하지만 레이먼드 교수의 다음 질문은 그 자부심을 단숨에 박살내버렸습니다. 지킬 수밖에 없다라. 참으로 낙관적인 믿음이군. 그런데 안젤라 양, 만약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포위하고 미사일이 자네 머리 위로 비처럼 쏟아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도 TSMC 공장이 평화롭게 돌아갈 수 있을까? 엔비디아와 애플의 임원들이 과연 대만으로 날아와서 자네들을 위해 인간 방패가 되어줄까? 안젤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미국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스스로 버텨야만 하는 처절한 시간. 레이먼드 교수는 다시 강단으로 돌아가 칠판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학생들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평화의 청구서는 단 2가지 수단으로만 결제된다. 하나는 미국의 달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최전선에 서 있는 국가들의 피다. 피. 그 단어가 강의실의 공기를 얼음장처럼 얼려버렸습니다. 달러와 피. 너무나 이질적이고도 잔혹한 두 단어의 결합. 베아트리체, 자네는 미국이 빚을 지고 있다고 했나? 아니야. 오히려 미국은 매 순간 막대한 빚을 탕감받고 있어.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24시간 총구를 겨누고 서 있는 덕분에 미국의 평범한 시민들은 오늘 밤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야. 그들은 미국의 안보 비용을 현금이 아니라 그들의 빛나는 청춘과 생명으로 대신 납부하고 있지. 안보 수혜국이 아니라 안보 제공국이라는 전율 돋는 역발상. 레이먼드 교수는 칠판에 크게 세 나라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일본, 대만, 한국. 이 세 나라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 모두 미국의 동맹이고 민주주의 국가이며 경제 강국이야. 하지만 안보를 대하는 태도, 즉 평화의 값을 치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 그리고 그 미세한 차이가 머지않아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갈라놓을 거야. 그는 안젤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대만부터 철저히 해부해보겠다. 과연 자네가 믿는 그 화려한 실리콘 방패가 실제 포탄 앞에서도 유효할지, 아니면 그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깨질 유리의 성일지 확인해보지. 안젤라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내 침묵을 지키던 윤강님이 조용히 노트를 덮으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그 작은 소리가 묘하게도 강의실의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레이먼드 교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미스터 윤, 자네는 알고 있겠지. 내가 말한 피의 의미를. 자네의 나라는 이 청구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이야. 윤강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 1mm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짧지만 강의실 전체가 울릴 정도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청구서는 매달 날아옵니다, 교수님.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대금을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연체한 적이 없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직 학생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평화를 사려 하고 누군가는 남의 힘을 빌려 평화를 유지하려 할 때 오직 한 나라만이 스스로를 갈아넣어 전 세계의 질서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일주일 후 하버드 케네디 스쿨 3045 강의실. 창밖으로 보스턴의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강의실 내부의 공기는 지난주보다 훨씬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줄리안 레이먼드 교수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특히 대만 유학생 안젤라 린의 눈빛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주 레이먼드 교수가 예고한 대로 오늘은 대만의 안보 전략을 현미경 아래 올려두고 해부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레이먼드 교수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탁 소리가 나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별도의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안젤라 양, 지난주에 자네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실리콘 방패, 그 화려한 이론을 직접 설명해보게. 여기 있는 모든 미래의 리더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이야. 안젤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일주일 내내 밤을 새워가며 꼼꼼히 준비한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거대한 로고 하나를 띄웠습니다. 바로 TSMC였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여러분, 대만의 안보 전략은 단순한 군사력이나 동맹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문명을 지탱하는 심장을 가졌습니다. 안젤라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도표와 통계를 하나씩 짚어가며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TSMC,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괴물 같은 기업, 애플, 엔비디아, 퀄컴, AMD,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부터 인공지능 서버까지 지구상의 모든 첨단 기기에 들어가는 칩이 바로 대만의 이 작은 공장들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젤라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제목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TSMC 공장이 단 하루만 멈춰도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의 60%가 증발합니다. 아이폰 생산이 중단되고 테슬라 공장이 멈추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추산되는 경제 손실은 연간 최소 수조 달러, 미국 경제의 핵심 동맥이 끊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일본인 유학생 케이스케가 나지막하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수조 달러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은 대단했죠. 안젤라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대만을 지키기 위해 달려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안보는 총칼이 아니라 이 나노 공정의 반도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실리콘 방패입니다. 안젤라의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클레어 스티븐슨이 손을 들고 거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네요. 경제적 상호 의존이 평화를 보장한다니 정말 21세기다운 스마트한 전략이에요. 막대한 군사비를 쓰는 대신 기술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인 거잖아요. 강의실 분위기는 안젤라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레이먼드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안젤라 양, 아직 앉지 말게. 훌륭한 발표였어. 데이터도 정확하고 결론도 아주 세련됐지.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딱 좋아할 만한 분석이야. 안젤라의 표정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다음 말은 그 미소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안젤라 양, 자네는 치명적인 한 가지를 빠뜨렸어. 아니, 어쩌면 조국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에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군. 안젤라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수님? 레이먼드 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정적 속에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가치를 누가 지키는가?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강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안젤라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킨다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가 대만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요. 지킬 수밖에 없다라. 교수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들리는군. 그런데 안젤라 양 지킬 수밖에 없다는 당위와 반드시 지킨다는 행동. 이 둘은 같은 말인가? 안젤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레이먼드 교수는 칠판으로 걸어가 두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옆에 반드시 지킨다. 그는 두 문장 사이에 등호를 그렸다가 다시 거칠게 지워버렸습니다. 자,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 묻겠다. 이 두 문장이 같은 의미인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케이스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르긴 하죠.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건 의지의 문제고 반드시 지킨다는 건 실제 행동의 영역이니까요. 바로 그거야, 케이스케 군. 레이먼드 교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건 그래야 한다는 당위일 뿐이지 실제로 지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 안젤라 양, 자네의 논리대로라면 미국은 대만을 지켜야만 해. 맞아. 하지만 문제는 언제 지키느냐야. 중국이 공격을 시작하고 미사일이 자네 집 위로 날아오고 함대가 대만 해협을 봉쇄하는 그 순간 미국은 어디에 있지? 그야 태평양 함대가 즉시 출동할 겁니다. 안젤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평양 함대가 대만 해협에 도착하는데 며칠이 걸리지? 일주일, 2주일, 아니면 미 의회가 참전을 승인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 그 시커먼 공백의 시간 동안 대만은 무엇을 하고 있나? 안젤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도 군대가 있어요. 방어는 할 수 있습니다. 방어? 좋아. 그럼 대만군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솔직하게 대답해보게. 안젤라 양, 정말 가능한가? 안젤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면 대결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티는 전략을 택한 거예요. 미국이 올 때까지요. 버틴다. 교수가 그 단어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좋아. 그럼 대만은 얼마나 버틸 수 있지? 자네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말이야. 안젤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먼드 교수는 이미 파일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최근 대만 국방부의 방위 시뮬레이션 분석이야. 중국이 전면 공격을 시작하면 대만은 최대 2주일 버틸 수 있다고 추산되어 있어. 2주일이야. 안젤라 양. 2주일. 그 숫자가 강의실에 떨어지는 순간 베아트리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케이스케도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죠. 2주일 안에 미국이 도착해서 중국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레이먼드 교수는 안젤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그렇게 할까? 핵보유국인 중국과 자국민의 피를 흘리는 전면전을 각오하면서까지 자네의 실리콘 방패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론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지. 미국이 반드시 그리고 즉시 개입한다는 전제 말이야. 그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자네가 믿는 그 방패는 그냥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변해 자네들의 목을 겨누게 될 거야. 레이먼드 교수는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기다림. 대만의 전략은 결국 기다림이야. 반도체라는 가치를 만들어 놓고 미국이 그 가치를 지키러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지. 하지만 안젤라 양, 인류 역사상 전쟁터에서 기다림이 통했던 적이 있나? 역사를 봐. 1939년 폴란드는 영국과 프랑스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 결과가 어떻게 됐지? 2022년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직접 개입하길 기다렸어.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 베아트리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죠. 맞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수십만 명이 죽고 나라가 폐허가 되어가는 동안에도 말이야. 안젤라 양, 자네의 믿음을 꺾으려는 게 아니야. 다만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지. 가치를 가진 국가는 많아. 하지만 그 가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국가는 극히 드물어. 대만은 전자에 속하지만 안타깝게도 후자에는 해당되지 않아. 레이먼드 교수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가치를 가진 것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르다. 안젤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책상을 적셨습니다. 일주일간 밤을 새워 준비한 발표가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조국의 생존 전략이 한석하게 칼날 같은 논리 앞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강님은 창가에 앉아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안젤라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며 그의 가방 속 군번줄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레이먼드 교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울지 말게, 안젤라 양. 자네의 잘못이 아니야. 다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해.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겠다. 실리콘 방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작동하지 않는지를 말이야. 강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지만 누구도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안젤라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고 레이먼드 교수의 시선은 강의실을 나가는 윤강님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학생은 알고 있어. 기다림과 버팀의 그 처절한 차이를. 윤강님은 찰스강의 빗줄기를 뚫고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대만의 비참한 현실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때 저들이 보게 될 한국의 모습은 과연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까? 우리가 70년간 지불해온 그 피의 대가가 왜 대만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이제 그들이 목격할 차례였습니다. 3045 강의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안젤라 린이 흘린 눈물의 얼룩이 아직 채 마르지 않은 것 같은데 레이먼드 교수는 예고했던 대로 훨씬 더 잔인한 현실을 스크린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대형 스크린을 켰고 화면에는 한 편의 뉴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은 일제히 푸른 하늘을 가르다 추락하는 기체에 고정되었습니다. 몇 해 전 여름의 일이다. 레이먼드 교수의 목소리가 영상 위로 낮게 깔렸습니다. 대만 공군의 F-16V 전투기가 훈련 중에 추락했어. 조종사는 다행히 탈출했지만 수백억 원짜리 기체는 완파되었지. 베아트리체 손이 의아하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전투기 사고는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일 아닙니까? 훈련 중에 기체 결함이나 조종 미숙으로 사고가 나는 건 비극적이지만 그게 왜 대만의 안보 전략을 해부하는 핵심 사례가 되는 거죠? 레이먼드 교수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고 자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비극은 사고가 난 그날 이후에 벌어졌다. 베아트리체,
자네가 믿는 미국의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똑똑히 봐라.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국방부가 대만 측에 보낸 공식 서한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사고 직후 추락한 기체를 복구하거나 다른 기체들의 정비를 위해 급히 핵심 부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F-16은 미국제 전투기이니 미국의 부품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죠. 하지만 화면에 뜬 미국의 답변은 강의실 전체를 일순간 정지시켰습니다. 부품 재고 부족, 납기는 최소 8달, 케이스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고치는데 8달이나 기다려야 한다고요? 전쟁 중이라면 나라가 망하고도 남을 시간 아닙니까? 그래, 8달이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게 단 한 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지. 레이먼드 교수는 자신이 입수한 분석 보고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대만 공군 내에서 부품이 없어서 혹은 정비가 늦어져서 기지에 묶여있는 전투기가 무려 23건이나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만이 자랑하던 최첨단 공군의 가동률은 50%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안젤라의 얼굴은 지난주보다 더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그건 우리 국방부의 관리 문제 아닐까요? 예산을 제때 배정하지 않았거나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레이먼드 교수는 안젤라를 아주 가련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싶나? 이건 예산이나 행정의 문제가 아니야. 안젤라 양, 이건 구조의 문제다. 그는 칠판으로 걸어가 아주 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체 생산 능력 제로. 대만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지만 정작 자신들을 지킬 전투기의 나사 하나, 볼트 하나 제 손으로 만들지 못한다.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 그런데 미국이 지금은 안 되라고 말하는 순간 대만은 손쓸 도리가 없는 거다. 베아트리체, 미국이 일부러 대만을 곤경에 빠뜨린 걸까? 베아트리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선순위의 문제였을 겁니다. 아마 그 시기에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중동 정세가 더 급박했겠죠. 정확해. 바로 그거다. 레이먼드 교수가 칠판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미국의 스케줄은 대만의 생존 스케줄과 일치하지 않아. 미국은 전 세계를 관리하는 경영자이고 대만은 그 수많은 관리 항목 중 하나일 뿐이지. 미국이 바쁘면 혹은 미국이 더 중요한 곳에 집중해야 하면 대만의 안보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다. 자네들이 말하는 외주화된 평화의 실체는 바로 이 기다림의 고통이지. 교수는 곧이어 더 충격적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세련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닷가 작은 섬의 초소 위로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장난감 같은 드론 한 대였습니다. 킴먼 섬, 대만 본토가 아니라 중국 해안에서 불과 10km 떨어진 대만의 최전방 섬이죠. 화면 속 대만군 병사들은 하늘에 떠있는 중국의 드론을 보며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모인 하버드 강의실에서 믿기지 않는 웃음과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화면 속 대만 병사들이 드론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돌이요? 지금 돌을 던지는 건가요? 클레어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돌이다. 레이먼드 교수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다 못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나중에 이렇게 해명했지. 소형 드론에 대응할 장비가 없었다고. 예산 문제로 구매가 늦어졌다고 말이야. 자, 안젤라 양, 자네가 말한 그 화려한 실리콘 방패는 어디에 있었나? 수조 달러의 경제 가치를 지키는 군대가 고작 몇십만 원짜리 드론 한 대에 돌을 던지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강의실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케이스케가 중얼거렸습니다. 실리콘 방패라더니 드론 한 대 못 막아서 돌을 던지다니. 이건 억지력이 아니라 코미디네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레이먼드 교수는 새로운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대만 정부는 즉시 미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 드론 방어 시스템, 대공 무기, 전자전 장비. 미국의 답변이 뭐였는지 아나? 검토하겠다. 그리고 석 달 후 미국은 답했다. 승인은 해주겠지만 물건이 도착하는 건 2년 후가 될 거라고. 2년요? 베아트리체가 소리쳤습니다. 2년이면 전쟁이 10번은 더 끝날 시간 아닙니까? 그래, 2년이다. 그 2년 동안 중국의 드론은 대만의 앞마당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전 세계 언론은 그 장면을 보도하며 비웃었다. 대만은 자신의 안보를 미국이라는 외부 업체에 통째로 맡겼어. TSMC라는 담보를 맡기면 미국이 반드시 제때 올 거라고 믿었지. 하지만 미국은 대만의 시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미국은 오직 미국의 시계에 맞춰 움직일 뿐이다. 안젤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울먹임조차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깊은 체념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작은 섬의 이야기잖아요. 본토는 다릅니다. TSMC가 있는 본토가 공격받으면 미국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레이먼드 교수는 안젤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안젤라 양, 본토가 공격받으면 미국이 올 거라고. 좋아. 그럼 질문을 바꿔보지. TSMC 공장은 어디에 있지? 대만 서부 해안이다. 중국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정확히 들어와 있지. 만약 전쟁이 시작되면 첫 30분 안에 그 정교한 공정 라인들이 어떻게 될까? 안젤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레이먼드 교수가 대신 답했습니다. 파괴된다. 먼지 하나에도 민감한 그 나노 공정 장비들이 포탄의 진동과 열기에 노출되는 순간 자네들이 말한 방패는 가루가 되어 사라진다. 그럼 묻겠다. 방패가 이미 깨졌는데 미국이 무엇을 지키러 오나? 폐허가 된 공장. 멈춰버린 생산 라인. 미국이 자국 청년들의 피를 흘려가며 지키고 싶은 건 가동 중인 TSMC이지. 불타버린 잿더미가 아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안젤라는 이제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조국이 선택한 기다림이라는 전략이 얼마나 취약하고 위태로운 모래성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자의 절망이었습니다. 레이먼드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읊조렸습니다. 평화는 부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평화는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지탱하는 거다. 그는 다시 우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창가에 앉은 윤강님에게 머물렀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에 있고 같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으며 심지어 대만보다 훨씬 더 가난했던 나라가 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대만과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지. 그리고 그 선택이 70년 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교수의 시선이 윤강님의 책상 위에 놓인 가죽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미스터 윤, 이제 자네 나라의 이야기를 해볼까? 대만이 미국을 기다릴 때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윤강님에게 쏠렸습니다. 베아트리체의 의심 가득한 눈빛, 케이스케의 계산적인 눈초리, 그리고 안젤라의 젖은 눈동자까지. 윤강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어젯밤 닦아둔 아버지의 낡은 군번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버팀의 기록이었고 구걸이 아니라 증명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버팀을 선택했습니다, 교수님. 윤강님의 짧은 대답이 강의실에 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버팀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처절한 선택이 오늘날 한국을 미국이 결코 잃을 수 없는 유일한 기둥으로 만들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레이먼드 교수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버팀 대 기다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좋다. 다음 시간에는 그 버팀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 준비해오게, 미스터 윤. 자네의 조국이 지불한 그 피의 연대기를.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누구도 평소처럼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안젤라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칠판의 글귀를 바라보고 있었고 윤강님은 조용히 가방을 챙겨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찰스강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휴전선의 차가운 철조망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한국이 70년간 단 한 번도 연체하지 않았던 그 청구서의 정체를 말이죠. 3045 강의실에 다시 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보스턴의 가을비는 멈출 기미 없이 유리창을 거칠게 때리고 있었죠. 지난 수업에서 대만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한 학생들의 눈빛은 일주일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이제 단순히 학문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의 작전 회의실처럼 무겁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학생들의 자리 배치부터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안젤라 리는 창가 구석으로 옮겨 앉아 깊은 상념에 잠긴 듯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고 일본인 유학생 케이스케는 평소보다 맨 앞자리를 차지하며 두꺼운 수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베아트리체 소는 노트를 2권이나 펼쳐놓고 펜을 고쳐 쥐며 전투적인 자세를 취했죠. 모두가 오늘 증명될 한국의 실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리안 레이먼드 교수는 평소와 달리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던 두꺼운 가죽 파일도 최신형 노트북 가방도 없었죠. 그는 강단 중앙에 서서 천천히 학생들을 둘러보더니 창가에 앉아있던 윤강님을 향해 턱을 살짝 까딱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아니라 미스터 윤이 설명할 거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70년간 어떤 숫자를 써 내려왔는지, 그 숫자들이 대만의 실리콘 방패와 어떻게 다른지 말이야. 자, 윤강님 군, 시작하게. 윤강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는 강단으로 걸어가며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주 낡고 빛바랜, 그리고 표면이 무뎌진 군번줄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 차가운 금속판은 세월의 풍파에 긁히고 닳아 있었지만 그 위에 새겨진 숫자와 이름은 여전히 날카로운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강단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딸그락, 금속이 나무를 때리는 차가운 소리가 정적을 뚫고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베아트리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군인의 신분증 같은 건가요? 미국에서도 도그 태그라고 부르는 그것 말이죠.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식표라고 부릅니다. 모든 군인이 목에 걸고 다니죠. 만약 전장에서 전사하게 된다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된 시신 사이에서 주인을 찾아낼 수 있는 마지막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군번줄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눈이 일제히 커졌습니다. 윤강님은 주머니에서 똑같이 생긴 하지만 훨씬 새 것인 군번줄을 하나 더 꺼내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의 것은 제 아버지가 강원도 최전방 GOP에서 복무할 때 목에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것은 제가 아버지와 똑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며 찾던 거죠. 30년의 시차가 있지만 우리는 같은 철책을 마주하고 똑같은 어둠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온 아주 개인적이고도 가혹한 영수증입니다. 케이스케가 당황스러운 듯, 아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30년의 차이가 있는데 아버님과 아드님이 똑같이 군대에 갔다고요? 한국은 아직도 그런 시스템인가요? 21세기의 모든 남자가 강제로 군대에 가는 게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케이스케 군,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모든 남자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인 20대 초반에 군대에 갑니다. 18달에서 20달, 선택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감옥에 가야 하죠. 실제로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를 선택해 복역한 사람만 지금까지 2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에서 평화는 대만처럼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70년간 대물림된 의무와 희생의 산물이죠. 윤강님은 칠판으로 걸어가 아주 굵은 글씨로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50만 그리고 300만. 한국의 상비군은 50만 명입니다. 그리고 예비군은 300만이 넘요. 이 숫자는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유의미하게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나라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경제가 요동쳐도 이 숫자는 한국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안젤라 양, 대만은 상비군 숫자를 계속 줄여왔고 지금은 병역 의무도 고작 넉 달로 단축했죠. 사실상 훈련소 체험 수준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언제든 지켜줄 거라는 실리콘 방패의 환상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순간도 미국을 100%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죠. 레이먼드 교수가 팔짱을 끼며 흥미롭다는 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스터 윤, 그 불신이 혹은 그 철저한 준비성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줄 수 있나? 베아트리체나 케이스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야. 님은 잠시 창밖의 평화로운 찰스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지옥 같은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복무한 곳은 휴전선에서 고작 800m 떨어진 GOP, 일반 전초였습니다. 철책 바로 뒤에서 24시간 북한군을 감시하는 곳이죠.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하겠지만 그곳의 겨울은 영하 25도까지 내려갑니다. 2시간마다 초소 근무를 서는데 특수 장갑을 2겹이나 껴도 손가락 끝의 감각이 3분 만에 사라집니다. 소총의 차가운 쇠붙이가 살점에 달라붙어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춥죠. 그래도 총을 놓을 수 없습니다. 철책 너머의 시커먼 어둠 속에서 언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 병사 한 명이 귀순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학생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동안 북한군은 마구잡이로 총을 쐈고 5발의 총탄이 그 병사의 몸에 박혔습니다. 그 총성이 울려 퍼진 순간 전방 모든 부대에 진돗개 하나, 즉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가 발령됐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영하 15도의 칼바람 속에서 오직 아군이라는 확인이 되지 않은 모든 움직임을 제거하기 위해
완전 군장을 한 채 철책에 배치됐습니다. 그 밤 단 한 명의 병사도 춥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직감했으니까요. 이건 훈련이 아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눈을 감거나 도망치면 내 뒤에 있는 가족과 서울의 시민들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미국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의 지휘 체계는 도발 시 즉시 대응하고 사후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피를 흘리고 그 대가를 상대에게 처절하게 되돌려준 뒤에 동맹을 부릅니다. 구걸하는 평화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전쟁터로 동맹을 강제로 끌어들이는 방식이죠. 이것이 대만의 기다림과 한국의 버팀이 갖는 근본적인 격차입니다. 윤강님은 칠판에 1977년이라는 연도를 적고 그 아래에 커다랗게 X 표시를 했습니다. 1977년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조국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공포였죠. 베아트리체 양, 그때 한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미국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한국의 지도자들은 선언했습니다. 좋다, 미국이 떠난다면 우리가 직접 무기를 만들겠다. 그때부터 한국은 미사일, 전차, 자주포, 전투기까지 모든 무기체계의 독자 개발에 조국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미국이 없어도 혼자서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로 한 거죠. 이미 몇 년 전 설립되어 있던 국방과학연구소 (CD가) 바로 그 중심축이 되었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독자 무기 개발은 본격적으로 가속화됩니다. 케이스케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 시절이면 한국은 밥도 제대로 못 먹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탁기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전차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든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미국이 준 설계도를 베낀 수준이었겠죠. 그 말에 윤강님은 칠판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케이스케가 움찔했습니다. 베꼈다고요? 설계도가 있었다면 차라리 나았겠죠. 당시 한국 연구원들은 설계도도 없이 미국의 낡은 탱크를 무작정 뜯어냈습니다. 나사 하나, 볼트 하나를 손으로 만져가며 역설계를 했습니다. 연구소에 불이 꺼지지 않는 밤이 수천 번 반복됐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컵라면을 먹으며 연구원들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빌려온 총을 들고 전장에 나가게 하지 말자. 우리 손으로 만든 강철로 우리 아이들의 방패를 만들자. 그것이 한국 방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지금 폴란드가 1000대 넘게 주문한 K2 흑표 전차의 시초인 K1 전차였습니다. 윤강님은 화면에 K2 흑표 전차의 기동 영상을 띄웠습니다. 육중한 전차가 험준한 산악 지형을 마치 스포츠카처럼 질주하며 포탄을 쏘아 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세계 최고의 주력 전차로 평가받는 K2 흑표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드나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동급이거나 특정 성능은 이미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성능만이 아닙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가 급해진 폴란드가 세계적인 전차 강국 독일을 두고 한국의 K2를 선택했을까요? 가격이 싸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속도 때문입니다. 독일은 전차를 주문하면 배송까지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평화에 취해 공장 가동률을 줄여놓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주문하면 1년 안에 배송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방산 공장은 지난 70년간 단 하루도 생산 라인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내일 터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장을 세웁니까? 숙련된 기술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로봇 생산 라인은 항상 예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라인 전략입니다. 대만이 미국에서 F-16 부품 하나를 받기 위해 8달을 기다려야 했던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한국은 부품이 없으면 우리가 직접 깎아서라도 즉시 현장에 보급합니다. 화면 속에는 폴란드 항구에 도착한 K2 전차들이 열차에서 내려지는 장엄한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문한 지 고작 6달 만에 도착한 물량이었죠. 안젤라 린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대만의 비참한 기다림과 한국의 압도적인 속도 사이에서 거대한 절망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국방에 쏟아붓고 수십만 청년의 인생을 제물로 바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엄청난 기회비용의 낭비죠. 연간 30조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비용을 단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신용거래가 아닙니다. 매달 목숨을 담보로 지불해야 하는 가혹한 현찰 월세입니다. 레이먼드 교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탄과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스터 윤, 자네의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히 도와줘야 할 가난한 동맹이 아니군. 오히려 미국이 안보를 의지해야 할 든든한 파트너야. 맞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미군이 오기 전까지 스스로 싸울 준비가 된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만처럼 2주일 버티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적의 심장부까지 홀로 진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을지 훈련 때는 수천만 명의 시민이 지하철역으로 대피하며 전시 상황을 연습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이렌 소리에 맞춰 어디로 숨어야 하는지 배우고 방독면 사용법을 익히는 민족이죠. 이런 나라를 누가 감히 무임승차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윤강님은 책상 위에 군번줄 2개를 집어들어 다시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든든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지켰던 철책을 제가 지켰고 머지않아 제 아들도 지킬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선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버틸 뿐입니다. 그리고 그 버팀의 힘이 오늘날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열광하게 만든 근본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구걸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대신 평화를 지켜내는 법을 뼛속까지 새겼죠. 종이 울렸지만 강의실은 여전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칠판에 적힌 50만이라는 숫자와 화면 속 K2 전차의 육중한 위용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레이먼드 교수는 칠판의 마지막 문장을 아주 힘있게 적었습니다. 억지력은 즉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힘이다. 자, 이제 한국의 그 처절한 버팀이 어떻게 단순한 총칼을 넘어 경제의 판도까지 바꿔놓았는지 볼 차례다. 안보를 외주준 나라와 스스로 지킨 나라의 지갑 사정이 왜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연결고리를 다음 시간에 확인하겠다. 다들 전율할 준비를 하고 오도록. 강의실을 나서는 윤강님의 등 뒤로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대만의 실리콘 방패는 외부의 선의에 기댄 유리의 성이었지만 한국의 방패는 70년간 뜨거운 용광로에서 녹여 만든 강철의 혈통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윤강님은 복도를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단순히 전쟁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전쟁의 기술로 세계의 불을 끌어모아 번영의 꽃을 피웠는지 그 놀라운 반전 서사를 보여줄 생각에 벌써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보여준 K2 전차의 폴란드 항구 도착 영상은 강의실에 모인 엘리트들에게 단순한 뉴스 이상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전통 강호들이 자국의 무기를 생산하는데 몇 년씩 걸린다는 사실과 대비되자 학생들은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장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길래 이런 속도가 가능한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레이먼드 교수는 칠판의 한복판에 아주 굵은 글씨로 단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가동률. 자, 여러분. 무기는 설계도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특히 전차나 자주포 같은 거대하고 정밀한 기계는 숙련된 노동자의 손길과 끊기지 않는 부품 공급망이 필수지. 그런데 지금 유럽의 상황은 어떤가? 레이먼드 교수는 스크린에 독일의 라인메탈 공장 내부 사진을 띄웠습니다. 사진 속 공장은 지나치게 깨끗했고 기계들은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럽은 지난 30년간 평화에 취해 있었다. 냉전이 끝나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자 그들은 가장 먼저 국방 예산을 깎고 무기 생산 라인을 폐쇄했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를 지금 주문하면 왜 4년이 걸릴까? 공장을 다시 돌리기 위해 숙련공을 새로 뽑아야 하고 흩어진 부품 업체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하며 먼지 쌓인 컨베이어 벨트를 닦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는 콜드라인, 즉 식어버린 생산 라인이라고 부른다. 교수는 다시 윤강님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지. 미스터 윤, 자네가 복무했던 부대 근처에는 무엇이 있었나? 윤강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경상남도 창원의 거대한 산업단지 영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밤낮없이 불을 밝힌 공장들, 그리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용접 불꽃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부대에서 차로 몇 시간만 내려가면 이런 공장들이 수백 개가 넘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공장은 지난 70년간 단 하루도 불이 꺼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라인, 즉 언제나 예열된 생산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내일 당장 포탄이 날아올 수 있는데 공장을 멈춘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죠. 그래서 한국은 평화로운 시기에도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고 성능을 개량하며
생산 라인을 최신 로봇으로 도배해왔습니다. 케이스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계속 돌린다고 해서 그런 속도가 나오나요? 아무리 그래도 전차 1000대를 1년 안에 공급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혹시 품질을 희생한 건 아닙니까? 케이스케의 질문에는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에 기반한 의구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윤강님은 빙긋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도표를 띄웠습니다. 품질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를 이미 써본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제를 샀을까요? 한국 무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365일 내내 실전 테스트를 거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영하 25도의 혹한과 영상 40도의 폭염, 그리고 험준한 산악지형이 반복되는 한반도에서 70년간 굴려온 데이터가 무기 하나하나에 녹아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하고 현장 병사들의 불만을 즉각 설계에 반영하는 시스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수직 계열화된 산업 구조입니다. 윤강님은 화면에 전차 한 대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부품 공급망 지도를 띄웠습니다. 전차 한 대를 만들려면 특수 강판, 정밀 엔진, 전자 제어 장치, 레이더 시스템 등 수많은 하이테크 부품이 필요합니다. 대만은 반도체는 잘 만들지만 엔진을 못 만들고 일본은 엔진은 잘 만들지만 실전 데이터가 부족하죠. 하지만 한국은 창원이라는 좁은 지역 안에 이 모든 부품 공장이 모여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1시간 안에 부품이 공장에 도착하고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다음날 즉시 라인이 수정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속도와 밀도를 가진 방산 생태계는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합니다. 베아트리체 손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무기를 팔기 위해 일부러 전쟁 분위기를 유지하는 건가요? 너무 위험한 전략 아닌가요? 레이먼드 교수가 베아트리체의 질문을 낚아채듯 대답했습니다. 아니, 베아트리체, 순서가 틀렸어. 한국이 전쟁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그들을 멈출 수 없게 만든 거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생존을 위해 강제로 제조업의 끝판왕이 되어야만 했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의 탄약고가 비었을 때, 미국조차 탄약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를 때 유일하게 수십만 발의 포탄을 즉시 배에 실어보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였지?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답은 명확했죠.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깨닫고 있다. 자신들이 금융과 서비스업에 집중하며 공장을 해외로 내보내는 동안 지구 반대편의 이 작은 동맹국은 미련할 정도로 공장을 지키고 기술을 갈고 닦았다는 사실을 말이야. 지금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군수 물자가 중동으로 쏟아부어지고 있는 이 시점.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탱하는 건 미국의 약속이 아니라 한국 공장에서 쉼없이 굴러나오는 저 강철의 물량이다. 윤강님은 레이먼드 교수의 말을 이어받아 마지막 결론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팝니다. 적이 공격을 망설이게 만드는 시간, 동맹이 도착할 때까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 절박한 시간을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사고 나서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대만은 미국의 스케줄을 기다리지만 한국은 자신의 스케줄로 세계의 시간을 주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버팀의 미학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속도의 실체입니다. 안젤라 리는 이제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만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평화의 확신이 한국에서는 공장의 용접 불꽃과 노동자들의 땀방울로 매일매일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레이먼드 교수는 만족스러운 듯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제조업은 안보의 근육이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안보를 위해 키운 이 거대한 근육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어떻게 한국의 지갑을 채워주었을까? 왜 대만은 하청업체로 남았고 한국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주인으로 성장했는가? 그 놀라운 경제적 반전 서사를 다음 시간에 해부하겠다. 강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윤강님 앞에 놓인 군번줄과 스크린 속의 공장 영상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케이스케는 자신의 수첩에 무언가를 빼곡히 적어내려가고 있었고 베아트리체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윤강님은 조용히 가방을 챙겨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하버드의 오랜 역사 사진들 사이로 70년 전 폐허 속에서 고철을 줍던 우리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고철이 녹아 전차가 되고
그 전차가 다시 자동차와 배가 되어 전 세계를 누비는 이 경이로운 역설. 이제 그들이 가장 궁금해할 경제적 성공의 비밀을 꺼낼 차례였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3045 강의실에 다시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학기 강의 중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잔인한 숫자들이 오가는 날이었죠. 줄리안 레이먼드 교수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화이트보드에 2개의 거대한 로고를 그렸습니다. 왼쪽에는 TSMC, 오른쪽에는 삼성. 그는 분필을 내려놓으며 우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하겠다. 안보의 선택이 어떻게 국가의 지갑 사정과 경제 구조를 결정하는지 그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를 해부해보지. 그는 먼저 왼쪽의 TSMC 로고를 가리켰습니다. 대만은 반도체의 모든 것을 걸었다. TSMC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이 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지. 한 산업에 국가 경제가 이토록 의존하는 구조다. 베아트리체, 인상적이지 않나? 베아트리체 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그만큼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고 전 세계가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잖아요. 맞아.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그런데 말이야. 안젤라 양, TSMC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정의해 볼 수 있나? 안젤라 린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모든 팹리스 기업의 설계를 현실로 구현하는 곳이죠. 레이먼드 교수는 칠판에 아주 큰 글씨로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즉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맞아. 하지만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하청이다. TSMC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지만 자기 브랜드로 물건을 팔지 않아. 애플, 엔비디아, 퀄컴이 설계한 도면을 받아다가 대신 만들어주는 거다. 케군, 경제학적으로 하청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케이스케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격 결정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주문자가 가격을 깎으려 들면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죠. 정확해. 레이먼드 교수가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1000짜리 아이폰을 보자. 이 안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칩을 TSMC가 만든다. 그런데 TSMC가 이 아이폰 한 대에서 가져가는 몫은 얼마일까? 고작 $50 정도다. 그럼 나머지 $950는 누가 가져가지? 바로 브랜드를 가진 애플이다. 강의실의 가벼운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수조 달러의 경제 가치를 지탱한다는 실리콘 방패의 주역이 정작 이익의 배분에서는 조연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도표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청의 함정이다. 안젤라 양, TSMC 없이는 아이폰을 만들 수 없다고 했지? 맞아. 그런데 TSMC는 애플 없이 무엇을 팔 수 있나? 아무것도 없다. 소비자가 매장에서 찾는 건 아이폰이지. TSMC 칩이 아니니까. 결국 대만은 세계 최고의 공장이 되었지만 세계를 주도하는 주인은 되지 못했다. 레이먼드 교수는 스크린을 띄웠습니다. 대만의 지난 20년간 1인당 국민소득 그래프였습니다. 2만 달러를 넘긴 이후 오랫동안 3만 달러 초반에 머물러 있는 정체된 선이 보였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외계인 수준으로 발전했는데 왜 국민들 주머니는 그대로일까? 하청 산업은 규모는 크지만 마진이 얇기 때문이다.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가격을 압박하면 TSMC는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압박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로 이어진다. 이것이 안보를 외부에 맡기고 하청에 집중한 국가가 치르는 경제적 대가다. 이제 레이먼드 교수는 오른쪽에 삼성 로고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한국을 보자. 삼성도 반도체를 만든다. 심지어 TSMC와 경쟁하지. 그런데 삼성은 TSMC와 무엇이 다른가? 미스터 윤, 자네가 대답해보게. 윤강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삼성은 자기 브랜드인 갤럭시 스마트폰을 직접 팔고 있습니다.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 소비자에게 직접 가격표를 던집니다. 그렇지. 레이먼드 교수가 다시 칠판에 적었습니다. $1000짜리 갤럭시에서 삼성이 가져가는 몫은 전부다. 누구에게도 마진을 나눠주지 않아. 가격도 삼성이 정한다. 그리고 한국은 삼성만 있는 게 아니지. 교수는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의 로고를 차례로 띄웠습니다. 자동차를 봐라. 현대차는 도요타나 폭스바겐의 부품을 만들어주는 하청업체가 아니다. 자기 차를 만들고 자기 이름으로 판다.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그 수많은 차 위에 한국의 로고가 박혀있지. 조선은 어떤가? 세계 조선 시장의 4%를 장악한 한국 조선소들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의 브랜드를 수출한다. 방산도 마찬가지지. 폴란드가 K2를 사는 건 한국제라는 브랜드를 사는 거다. 베아트리체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왜 대만은 브랜드를 만들지 못하고
한국은 성공한 건가요? 단순히 운이었을까요? 레이먼드 교수는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윤강님을 가리켰습니다. 운이 아니야. 바로 미스터 윤이 말한 독자 방위의 의지 때문이었다. 한국은 스스로 지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지. 그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만들어주는데 만족할 수 없었다. 자신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가져야만 그 막대한 국방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다. 레이먼드 교수는 칠판에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그렸습니다. 전차에서 자동차로, 미사일에서 로켓으로, 군함에서 상선으로 한국의 전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그대로 현대자동차의 엔진 기술이 되었다. 미사일을 유도하는 정밀 제어 기술은 삼성의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로 이어졌지. 거대한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기술은 세계 1위의 조선 산업을 만들었다. 안보를 위해 스스로 총칼을 깎았던 그 처절한 노력이 평화의 시기에는 세계를 호령하는 브랜드라는 강력한 부의 주권으로 돌아온 거다. 윤강님은 교수의 말을 이어받아 안젤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만이 미국의 안보를 믿고 반도체 하청에 집중할 때 한국은 미국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스스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 오늘날 삼성을 만들고 현대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부품을 납품하며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제품이 없으면 전 세계의 일상이 멈추는 주인이 되기로 선택한 겁니다. 레이먼드 교수는 칠판에 마지막 결론을 적었습니다. 안보의 자립이 경제의 주권을 만든다. 브랜드의 힘은 곧 마진의 힘이다. 삼성 직원, 현대차 직원,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수만 명의 노동자. 임금이 대만보다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청업체는 주인에게 구걸해야 하지만 주인은 스스로 부를 창출한다. 안젤라 양, 자네 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 정체의 근본 원인은 바로 안보의 외주화에서 시작된 구조적 한계다. 강의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안젤라는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깨달음과 부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스크린 속의 한국 브랜드 로고들을 바라보았죠. 케이스캔은 자신의 수첩에 부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크게 적어 넣었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레이먼드 교수는 가방을 챙기며 우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안보와 경제, 그리고 피해 청구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왜 한국이 미국에게 결코 일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나라인지 그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강의실을 나서는 윤강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우리가 70년간 견뎌온 그 시련이 단순히 총칼을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이 나라를 풍요롭고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할 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드디어 8주간의 긴 여정이 끝나는 마지막 수업날이 밝았습니다. 3045 강의실은 평소보다 일찍 가득 찼습니다.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들까지 복도에 줄을 서서 청강을 기다릴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죠. 줄리안 레이먼드 교수는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으로 강단에 들어섰습니다. 마치 역사적인 선언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서두 없이 칠판 가운데에 아주 굵은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왼쪽에는 대만, 오른쪽에는 한국.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역동적인 두 나라를 해부했다. 처음 내가 던진 질문을 기억하나? 평화의 청구서를 미국 대신 지불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여러분은 처음에 미국이 모든 것을 베푼다고 했지만 이제는 답을 알고 있을 거다. 레이먼드 교수는 대만 쪽을 가리켰습니다. 대만은 가치 있는 나라다. 반도체로 세계를 묶었고 실리콘 방패라는 우아한 전략을 짰지. 하지만 우리는 보았다. 그 방패가 실제 포탄과 미사일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부품 지원에 8달을 기다리고 드론에 돌을 던져야 하는 외주화된 안보의 비참한 실체를 말이야. 그래서 대만은 미국에게 어떤 나라인가? 교수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미국이 잃기 싫다는 건 감정의 문제이자 선택의 영역이다.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손해가 너무 크면 우리는 잃기 싫은 물건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다. 대만을 잃으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대체제를 찾을 수 있고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는 무너지지 않는다. 냉혹하지만 이것이 국제 정치의 현실이다. 강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안젤라 리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교수의 시선이 윤강님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 70년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은 상비군,
스스로 무기를 만드는 괴물 같은 생산 라인, 그리고 안보 자립을 통해 일궈낸 글로벌 브랜드까지. 한국은 미국이 오기 전까지 스스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적에게 즉각 대가를 치르게 할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미국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교수는 칠판 오른쪽에 아주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미국이 결코 일어서는 안 되는 나라. 이것은 생존의 문제다. 한국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한 동맹국을 잃는 게 아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지고 핵 보유국인 북한과 중국의 태평양의 앞마당을 통째로 내주는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한국은 단순히 가치 있는 나라를 넘어 세계 질서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버린 거다. 스스로 피를 흘리며 증명해온 그 70년의 시간이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 레이먼드 교수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고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분필 가루가 하얗게 떨어지는 그 문장을 윤강님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평화는 부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평화는 스스로 지키는 자의 것이다. 강의실에 숭고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베아트리체는 자신의 노트를 덮으며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스케도 심지어 안젤라 린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강님은 주머니 속에 군번줄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70년간 묵묵히 지불해온 그 청구서가 오늘 여기서 전 세계 엘리트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설 때 레이먼드 교수가 윤강님에게 다가와 어깨를 짚었습니다. 자네 나라는 정말 대단해. 그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네. 윤강님은 아무 말 없이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가을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렇듯 영하 25도의 추위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철책을 지키고 있을 전우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일상은 누군가의 청춘과 생명으로 연체 없이 지불되고 있는 가장 비싼 월세입니다. CNN 뉴스룸 더 글로벌 아이 앵커가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멘트를 던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하버드 레이먼드 교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할 냉혹한 계산서였습니다. 워싱턴의 계산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70년간 그 답을 온몸으로 써내려왔습니다. 이제 세계가 그 답을 읽어야 할 차례입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며 묵직한 자막이 올라옵니다. 평화는 스스로 지키는 자의 것이다. 지금까지 하버드 레이먼드 교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잃기 싫은 나라와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나라. 단어 하나 차이지만 그 차이가 국가의 운명을 영원히 가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이 번영 뒤에는 세 가지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70년이라는 멈추지 않은 시간, 50만 명이라는 쉼 없는 헌신, 그리고 수천만 명의 국민이 일궈낸 브랜드의 기적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던 폐허 속에서 우리는 묵묵히 피해 청구서를 지불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말입니다. 하버드 강의실의 엘리트들을 굴복시킨 것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한 한국 청년의 담담한 진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떤 희생과 노력으로 이 자리를 지켜냈는지 세상에 알리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기둥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